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이광태입니다. 디지털 타임스 북방문화와 맥을 잇다 네 번째 섹션 중앙아시아 과거에서 미래로 집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 순서로 몽골 제국의 발달된 동서문명 교류와 그와 연관되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천문학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올해 6월 말에 서울의 이제 종로구의 공평동에서 아주 놀라운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습니다. 이제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1600여 점의 유물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글 금속 활자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해서 좀 세간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근데 그와 그 금속 활자에 너무 뉴스에 집중이 된 나머지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그만큼 두지 못했던 것이 세종대왕 시대의 천문과학기구들의 부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종대왕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한글 창제와 맞물려서 학자들이 굉장히 높은 과학 수준을 이루었다며 최근 들어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시기의 천문학 발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또 그 당시에 조선 초기의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는 거와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단순한 조선시대의 발전이 아니고 몽골 제국이 만들어낸 동서문명 교류의 한 부분이었고 또 그러한 세계적인 교류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여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보통 이제 세계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할 때 단순한 영토 확장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음식, 의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과 서의 문명이 서로 교류하는 일종의 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천문학 분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또 서아시아, 페르시아 같은 곳에서 아시다시피 천문학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정통성 강화, 통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시되어 왔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인가뭉의 사상,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받아들여졌고요. 이로 인해서 군주들은 하늘의 변화를 읽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역법이라고 해서 우리로 이제 달력 같은 것들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 왕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천 수만 년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고 언제 일식이 있었고 언제 월식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는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 기술의 집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늘의 이제 명령, 천명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대 왕조의 그 역법 같은 거를 보시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수점 13자리까지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과거 수천 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의 천체의 움직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첨성 신라 경주의 첨성대라든지 또 고구려 시대의 그 별자리 지도 같은 것들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늦어도 삼국시대부터는 천문학이 발전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서아시아, 우리 무슬림 문명 이전부터 고대 페르시아 시대부터 별자리는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이 당시 서아시아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문 관련 지식들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았을 때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를
통합하는 유라시아 제국을 건설한 몽골 제국 시기의 천문학 교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중국뿐만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또 페르시아 이런 인사들이, 그런 지식인들이 몽골 조정에 가담해서 연구를 하고 또 몽골 그 군주들을 위해서 복무를 했죠. 천문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몽골 제국의 문자를 전수한 위구르인들이 먼저 그 천문학의 지식인으로서 등용이 되었고요. 그 후에 야율초제라고 하는 이제 거란 요나라 출신의 중국 지식인이죠. 북중국의 그러한 요나라 금나라 시대의 지식인들이 몽골 조정에 등용되면서 또 그 중국, 특별히 이제 금나라에서 사용하던 그런 역법이라든지 이러한 천체 관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몽골에 또 전수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북중국 출신의 이러한 야율초제 같은 그 학자이자 관리들은 칭기스칸이라든지 그의 아들 우구데이, 또 구육, 뭉케 같은 그 몽골의 대칸들에게 굉장히 중용되고요. 칭기스칸이나 또 그의 손자 훌레구가 중앙아시아나 페르시아에 원정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50년대에 칭기스칸의 손자 훌레구가 이끄는 몽골군이 이제 페르시아, 또 이라크, 시리아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후만지, 이제 뭐 역사 자료에는 다양하게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쿠만지, 후만지 이런 식으로 쿠민지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지만 보통 학계에서는 후만지 또는 후맹지라고 하는 어떠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서에 보이는 이 인물은 이제 칭호는 관직은 싱싱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생을 몽골어로 또 페르시아어로 옮긴 그런 표현인데, 그 당시에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도교를 신봉하는 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들이 당시에 이제 별자리, 또 의술, 뭐 특별히 이제 장생술이라고 해서 불로 장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연구를 수도를 하면서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몽골 군주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후만지라는 인물이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를 원정한 칭기스칸의 손자 훌레구와 함께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천문학을 페르시아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 1256년에 훌레구가 당시에 이제 암살자, 어세신이라고 하죠. 그 암살자로 유명한 그런 이스마일리 파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의 본거지를 공격을 해서 격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으면서 어떤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그 이스마일리 파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이제 있던 나시르 아틴 투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서아시아, 페르시아의 석학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이스마일리 파가 나시르 아틴 투시를 통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마일리 파의 본거지였던 라마사르라고 하는 요새의 도서관이라든지 그곳에 있는 천문 관측 기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압수한 것인데, 그걸 통해서 훌레구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걸 통해서 천문학이 발전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데려온 후만지라는 사람과 나시르 아틴 투시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학자와 함께 공동으로 한번 작업을 해봐라. 이러면서 한 것이 1264년에 당시 이제 훌레구가 건국한 페르시아의 몽골 왕족 일칸국의 수도 타브리즈에 가까운 마라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천문대를 세우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천문학을 연구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이제 마라가 지금 현재 그 천문대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그 천문대를 통해서 이제 중국인 후만지와 페르시아인 나시르우딘 투시가 협력해서 만든 게 지즈 일칸이라고 하는 이제 일칸의 천문표라고 불려져 있는 천문학 연구서입니다. 이게 이제 표가 되어 있고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지즈 일칸이를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떻게 중국 그 천문학자들이 와서 같이 협력을 했고, 어떤 스타일로 중국의 천문학, 이제 중국과 위구르력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역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 흥미로운 것은 이게 이제 중국의 정통 역법이 있고요. 민간에서 쓰는 역법이 있는데 중국의 정통 역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점 13자리까지 계산이 되는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것이었고, 대신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역법은 좀 단순화해서 소수점 4자리까지, 그게 이제 10의 단위, 뭐 100의 단위, 1000의 단위, 만의 단위라고 해서 만분법이라고 하는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하는 역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 역법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중국 당나라 시기의 부천역이라고 하는 역법인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당나라 시기에 이 부천역을 만든 조사위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그 이제 어떤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설인데요. 아직 뭐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만든 역법이 중국화된 것이 페르시아화되는 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린 지즈 일칸이, 즉 일칸의 천문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지식인들이 오고 가고 지식들이 서로 교환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페르시아 지방, 즉 일칸 조정에서 발전된 천문학은 이후에 이제 그 일칸을 대체해서 건국된 티무르 제국에도 이어집니다. 티무르의 지금 현재 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에 가시면 그 사마르칸트 외곽에 그 티무르, 아미르 티무르의 손자인 울룩백이라고 하는 군주가 만든 천문대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문대 터가 의외로 굉장히 크고요. 그 원은 반원만 남아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언덕에서부터 쭉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천문대 터가 남아 있는데, 이 울룩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천문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또 연구를 해서 천문표도 지어지는데요. 그 근원이 이제 지금 아까 설명드린 페르시아의 몽골 제국 시기에 이루어졌던 지식의 교류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현재 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정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몽골 제국 시기 발전이 됐다고 한다면 중국에 있었던 이제 데칸이라고 하는 몽골 제국의 이제 본가죠. 예, 그 원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원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서 문명, 특별히 천문학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가 발견됩니다. 1267년에 그 당시 이제 원의 5대 데칸 쿠빌라이 시기고요. 훌레구, 아까 전에 말씀드린 페르시아의 자기의 일칸을 건국한 훌레구의 형님이었던 쿠빌라이 시기에는 자말 우딘이라고 하는 무슬림 천문학자가 역사책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자말 우딘은 단순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무엇을 가져왔냐면 7가지 종류의 천문 관측 기구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만년력이라고 하는 역법을 만드는데, 여기에 감명을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회회 사천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자말 우딘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과 회회력이라고 하는 역법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 무슬림을 뜻하고요. 력은 역법, 달력의 력자죠. 그러니까 무슬림의 과학에 따라서 만든 회회력이 중국의 원나라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회회력을 바탕으로 또 다시 1280년에 원나라의 곽수경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가 수시력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수시력이 이제 그 정확도라든지 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나라의 공식적인 역법이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 수시력이 바로 고려 시대에도 사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시력의 그 영향력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나라가 멸망한 이후 명나라에서도 대통령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수시력에 그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방법들을 계속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나라, 명나라의 달력 등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려나 조선에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이제 시기에, 또 고려 시기에, 고려 시대 말, 조선 초기에
이러한 중국의 수시력,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대통령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이제 관측을 해봤는데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제대로 수시력의 그 연산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법에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기 시작하게 되고요. 또 한반도의 경우는 중국 북경에서부터 또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식 등의 측정에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해결책을 강구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정인지라는 학자와 일련의 학자들을 통해서 이 역법을 수정하도록 하는데 그 결과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칠정산입니다. 칠정산의 칠정의 7개는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이라는 뜻인데요. 그러한 천체들을 잘 다스림으로써 이제 천문학을 이제 마스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칠정산이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1444년 4편이 먼저 간행이 되고 그다음 외편이 추가로 더해지는데요. 이제 4편이 간행됐는데 뭔가 또 안 맞아서 외편을 보충을 하게 되는데 그 외편의 바탕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말우딘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조정에서 만든 회해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세종 시기에 천문학 기구들이 발전된 거 여러분들 아시죠? 10,000원짜리 여러분들 지폐 뒷면을 보시면 거기 이제 혼천이라고 해서 그런 천문학 기구들이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는 장영실과 그 몇몇 윤사웅, 최청구 같은 학자들을 원나라로 보내서 또 연구를 하게끔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장영실과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명나라지만 명나라에서 보고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나라 시대에 자마루딘의 영향을 받은 곽수경이라는 수시력을 만든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든 간의라고 하는 천체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혼천리, 간이 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는 뭐 앙부일구 같은 해시계라든지 자경루라는 물시계라든지 또 그런 다양한 천체 기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런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경천애민.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늘을 존중하셔서 천문학을 연구하셨다. 또는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극복하고 왕실의 고려를 극복하고 새로 이식이 조선이 생기는데 뭔가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했다.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어떤 이유에서 천문학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하셨는지는 뭐 세종대왕 본인께서만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종대왕 시기에 천문학의 발전이 결코 우리나라만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국만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만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몽고 제국 시기에 형성된 동서교류의 문명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고립되어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계 문명의 교류에 가담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종대왕 시기의 천문학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계사적인 또 몽골 제국이 만들어낸 동서 문명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